예, 이번 시간에는 산업 조직에 있어서 세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과점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시간, 두 번의 챕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장 조직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형태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시장을 이루어가는 완전 경쟁이라는 시장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해서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자기 혼자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완전 경쟁 시장과 가격 설정자로 행동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독점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과점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 이 과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있어서는 독점이라든지 과점과 같은 그러한 불완전한 그런 경쟁 상황이 완전 경쟁이나 독점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완전 경쟁과 독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그런 중간적인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나면 현실의 이 시장들이 어떤 상황과 유사해지는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맨 먼저 보시면 미국에서 테니스 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테니스 공을 사려고 한다면 윌슨, 펜, 던롭, 스폴딩, 여러분 안 들어보신 이름도 많으시죠? 저도 윌슨하고 던롭밖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몇 가지 테니스 공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거의 비슷한 차별성을 가지지 않는 거의 동질적인 그런 제품인 테니스 공을 생산하는, 그래서 동질적인 하나의 제품입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하나, 둘, 그래서 3개 정도, 4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를 넘는, 그렇지만 많지는 않은 기업들이 공급을 하는 이러한 기업 상황 또는 시장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과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독점을 모노폴리라고 부르듯이 과점을 올리고폴리라고 부르죠. 이 올리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음료수 같은 데 마실 때 보면 과당을 올리고당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지만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을 비교해서요. 자,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겠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독점은 기업의 숫자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경쟁에서는 어떻습니까? 개별 기업이나 개별 소비자들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프라이스 세팅이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시장으로서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독점 시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셈이고, 지금부터 살펴볼 시장이 이제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이요.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다지 많지 않은 시장인 과점이라는 시장과요. 그 다음에 기업 수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기업 숫자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동종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는 그런 시장. 그래서 경쟁적 독점, 또는 거꾸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독점적 경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이 시장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챕터에 걸쳐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시장 구조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특히 이 과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몇 개 되지 않는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상호 간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독점이라는 것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의존이라는 개념이 없을 테고, 완전 경쟁이라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한다고 시장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다고요. 거기에 비해서 과점과 같은 경우에는 한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만약에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다른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하는 행동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상호 의존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한 분석은 전략적 행위에 대한 분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 미리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전략적 행위 또는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군사나 이런 데서 전략 전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대방의 행동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의 행동이 변할 수 있는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 상황을 고려해서 나의 최선의 그런 선택을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가리켜 가지고 전략적 행위라고 합니다. 전략적 상황 또는 전략적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완전 경쟁이나 독점에서는 이와 같이 의존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 행위 또는 전략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과점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장인 과점에 와서는 이와 같이 전략적 행위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과점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석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여기서 필요하게 돼서 만들어진 이론, 그리고 경제학에 수용된 이론이 바로 게임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번역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게임 이론 또는 경기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게임 이론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점이라는 것은 독점과 완전 경쟁의 중간적인 형태이다. 그 다음에 과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간의 상호 의존 관계이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서로 행동을 예상해서 자신의 전략을 결정하게 되는 전략적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전략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 게임 이론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예가 몇 가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용례들 몇 가지 살펴보신 다음에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은 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보시면 교과서에서는 독점과 완전 경쟁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이윤이 0이 되고, 독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독점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 이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순손실이 초래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독점과 완전 경쟁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불완전 경쟁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과점과 독점적 경쟁,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구분 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345페이지를 보시면요. 345페이지에 그림 16-1을 봐주십시오.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기업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한 개인 경우, 소수인 경우, 다수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한 개인 경우, 소수인 경우, 다수인 경우 이와 같이 구분해 가지고 하나의 경우에는 당연히 독점일 것이고, 소수인 경우에는 과점이 될 것이고, 다수인 경우,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 다수인 경우에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제품이 아주 동질적인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완전 경쟁이라고 부르고, 초콜릿이나 아니면 떡볶이 같이 약간의 맛의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포장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러한 재화가 존재할 때 이런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독점적 경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기업의 숫자는 많은데 상품이 동질적인 경우, 그런 경우가 완전 경쟁이고, 기업의 숫자는 많지만 상품이 약간씩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독점적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약간 다른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약간 다른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과점이라고 하면 그냥 과점으로 이야기했지만, 교과서에 따라서는 과점을 동질적 과점과 차별적 과점으로 구분하는 그런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국내 교과서에서 좀 고급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구분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기 위해서 도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자, 이쪽에서는 이쪽을 살펴보면은 먼저 재화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재화가 동질적이냐 아니면 차별화되어 있느냐, 동질적이냐 차별화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기업의 숫자로 써요. 기업 숫자가 하나. 그 다음에 기업 숫자가 2개에서 뭐 5개라든지 뭐 어느 정도라도 좋습니다. 소수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뭐 5개는 꼭 5개일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5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숫자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동질적이며 무수히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때요? 무수히 많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경우가 경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동질적이고 무수히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완전 경쟁이라고 불렀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업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격 지배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때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고 가격 지배력은 그렇게 가질 수 없지만 재화가 차별되어 있는 경우, 차별화된 시장이 되는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이제 독점적 경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기업이 하나인 경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기업이 하나인 경우는 시장에서 상품도 당연히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자 구분할 필요 없이 사실은 여기는 뭐예요? 독점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독점,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사실은 이 영역,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과점이라고 부른 셈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과점이라고 부른 셈인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과점 중에서도 완전히 동질적인 그러한 어때요?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과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의 똑같은 형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석탄은 강원도에서 난다고만 생각해보고, 석탄은 강원도에서만 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탄광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석탄들이 품질이 거의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과점은 과점이죠. 3개 정도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독점적인 과점이라고요. 이제 동질화된 과점이라는 거죠. 동질화된 과점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굴비가 한 5개 정도 어장에서 나고 있어요. 굴비가 5개 정도 어장에서 나고 있는데 똑같은 굴비라 하더라도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짭짤한 굴비 아니면 고소한 굴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맛이 약간씩 다른 굴비를 한 5개 정도 어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점은 과점인데 재화들이 약간씩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이 경우를 이제 동질적 과점, 여기를 차별적 과점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의 구분은 독점, 과점,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이런 구분이고, 교과서에 따라서는 과점을 동질적 과점, 차별적 과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튀어나온 개념이 사실은 이 차별적 과점이라는 개념인 셈인데요.
이 차별적 과점이라는 것과 독점적 경쟁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차별적 과점과 동질적 과점은 재화가 동질적이냐 차별화되어 있느냐에 의한 구분이었고요. 차별적 과점과 독점적 경쟁은 재화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건 똑같지만 기업의 수가 한 5개 정도이냐 아니면 무수히 많으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숫자와 제품의 속성을 통한 시장의 구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45페이지를 보시면요. 16-2에 이제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 또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무수히 많은 기업 또는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과점 기업에는 교과서를 보시면요. 오직 소수의 공급자만 공급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협조와 이기심 사이의 심적 갈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조와 이기심 사이의 심적 갈등. 다른 말로 하면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게임 이론 또는 전략적 행위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체계가 독점이기 때문에 몇 개 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사실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개별 기업의 행동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전체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러한 강한 위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위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의를 해주십시오. 강한 위반 요인을 갖게 되기 때문에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기도 힘들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기도 힘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주의를 하시면서 346페이지의 복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점 중에서 올리고폴리 중에서도 기업이 2개만 존재하는 경우, 기업이 2개만 존재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복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듀오폴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복점 기업, 복점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 과점 시장에서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3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하면 이와 같이 일관된 설명을 존재할 수 있는 체계는 존재하잖아요. 3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하면 3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조차도 힘듭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복점에 대한 분석만 하도록 하고 복점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과점에 대한 그런 과점이 갖는 그런 상호 의존성에 대한 그런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점의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 복점의 모형 중에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수량을 통한 경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모형을 가리켜서 꾸르노 모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될 내용은 이제 꾸르노 모형에서의 설명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을 346페이지에 아래쪽에 표 16-1에 보면 물에 대한 수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래쪽 표 16-1에 나오는 내용을 물에 대한 수요에 대한 내용을요. 시장을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쟁적인 경우, 자, 경쟁적인 경우에는 재화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일 겁니다. 완전 경쟁인 경우, 독점인 경우, 그 다음에 과점인 경우 이런 형태로 한번 차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수량을 0단위, 10단위 갤런으로 되어 있죠. 10갤런, 20갤런, 30갤런, 40갤런 이렇게 늘려나갈 때 가격은 어떻습니까? 120, 110, 190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과 가격의 곱으로서 총 이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수량과 가격의 곱으로서
수량과 가격의 곱으로서 한계 비용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 생산에는 전혀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형의 그런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 생산의 한계 비용은 0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수량과 가격의 곱이 바로 총수입이 되고 동시에 총이윤이 된다 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고요. 자, 맨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독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량이 0, 10, 20, 30, 40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은 120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러분 이 교과서에 나온 예는 어디가 이윤 극대화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사각형이 있을 때 둘레가 똑같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넓은 면적을 갖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가 가장 면적이 넓어지죠. 그거와 같이 지금 수량과 가격의 합이 120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요. 수량과 가격의 합이 120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본다면 QP인데 지금 이게 Q에 곱하기 120-P, 120-Q라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셈이죠. 그래가지고 120 Q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한번 미분해서 0으로 넣으면 Q 스타는 6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60만큼의 그런 공급량을 하는 것이 총 수입 3,600으로서 최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독점 기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점 기업이라면 가격과 수량을 조절해가지고 얼마든지 가격을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량과 가격 수준, 즉 수량 60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을 60을 받아내어서 총수입, 총이윤을 3,600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3,600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독점 기업에서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독점 기업에서의 상황이 이와 같을 것 같으면 만약에 완전 경쟁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독점 기업의 상황이고요. 완전 경쟁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수가 무수히 많을 때입니다. 완전 경쟁의 상황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결론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거였죠.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기업이 조금씩 공급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형에서 주어지듯이 한계 비용은 0으로 주어졌죠. 한계 비용은 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급은 얼마나 되냐면 가격이 0이 될 때까지 총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가격이 0이 되는 공급량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0이면 수량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120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두 시장에서 독점은 60, 과점은 어떻습니까? 독점은 60, 경쟁시장은 120으로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과점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과소공급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시장의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점시장에서는 과소공급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제 시장의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세 번째 경우로서 이제 과점의 경우를 살펴봐야 되는데 과점의 경우에서 기업들이 만약에 의견이 맞아서 마치 의견 일치가 가능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들이 만약에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사실 독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점의 상황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담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경우를 담합이라고 부르고 이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을 가리켜가지고 카르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담합과 카르텔을 보통 구분하지 않는 그런 교재들도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수량과 가격을 협의하는 행위 자체를 담합이라고 불렀고 그 담합에 포함된 기업들을 카르텔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만약에 카르텔이 완벽하게 담합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면 과점 기업의 시장에서의 성과는 어떻겠어요? 결국 카르텔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과점, 이제 담합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수량 조정을 할 테기 때문에 결국 생산량은 60개에서 멈추는 것이 되어서 카르텔의 경우는 기업이 하나인 경우와 카르텔 또는 담합이 성립한 경우는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 반드시 카르텔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카르텔이라는 것은 아주 내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르텔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던지고 있는 모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설명될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용의자의 딜레마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16-2-3의 과점 시장의 균형. 만약에 카르텔이 성립되지 못했다면 과점 시장은 어떤 식으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삼아서 하나를 적어 놓으면요. 독점인 경우, 그 카르텔인 경우는 160 단위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인 시장에서는 120만큼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비해 가지고 이제 과점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한번 보시죠. 결국 총수입 또는 총이윤이라는 것은 총수입, 총이윤이라는 것은 P와 Q의 합이기 때문에 카르텔이 성립한 경우와 독점의 경우에는 거의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60 곱하기 60이 되어서 3600이란 그런 이윤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기업 1과 2는 양자 간에 별 차이가 없다면 각각 얼마 정도의 이윤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3600을 거의 같이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00이라는 이윤을 가지게 되겠죠. 1800이라는 이윤을 가지게 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협조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를 예측해서 자신의 이윤만을 극대화시키는 상대방의 행위를 예측해서 자신의 이윤만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상황은 각 기업들이 30만큼의 공급량을 줌으로써 가격 60에 대해서 1800씩 이윤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1이라는 기업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잭과 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여기서 1이라는 기업으로 전하겠습니다. 1이라는 기업이 만약에 상대방이 공급량을 30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경우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대방은 30% 유지하고 있는데 자신이 공급량을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 이윤은 또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개인의 이윤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기업이 공급량을 40으로 변화시킵니다. 공급량을 40으로 변화시킨다면 이 상황에서는 공급량이 총 70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습니까? 50으로 하락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총 이윤은 3,500으로 오히려 하락하게 됩니다. 독점 기업과 같으면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비록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시장 전체적인 이윤은 감소하더라도 이와 같이 공급량을 느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이 공급량을 느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3,500이 되지만 자신은 70개 시장의 공급량 중에 40개를 자기가 하고 있다고요. 40개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을 변화시킨 기업 입장에서의 총수입 또는 총이윤은 바로 2,000이 된다는 거죠. 다른 기업의 이윤은 1,500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비록 시장 전체적인 이윤은 3,600에서 3,500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상대방 기업이 공급량이 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한 기업이 공급량을 30에서 40으로 늘린다면 다른 기업의 이윤은 크게 줄어들지만 자신의 이윤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카르텔 전체적인 이윤은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윤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카르텔의 이윤과 사적 이윤에 대한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카르텔을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이 30갤런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347페이지 아래쪽에 재계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재계 대사는 나도 30갤런의 물을 생산한다면 가격은 60이 되어서 내 이윤은 1800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공급량을 40으로 늘린다면 물값은 50이 될 것인데 상대방의 이윤은 어떻게 되더라? 내 이윤은 2000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공급량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대방의 공급량을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 자신은 어떻습니까? 30을 공급하는 것보다 40을 공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은 깨어지게 되고 1기업 또는 잭은 공급량을 40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2기업이 30으로 주어져, 1기업이 30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2기업이 산출량을 40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1500, 2000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잭과 질 두 사람 또는 1기업과 2기업이 모두 산출량을 40갤런으로 늘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교과서에 따르면 수량이 80이고 가격이 40이 되어서 총 이윤은 3200까지 감소하게 되죠. 3200까지 감소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타나게 된 상황은 80이라는 공급량을 어떻습니까? 40이라는 가격에 팔게 되기 때문에 두 기업은 각각 이윤을 1600 이와 같은 이윤을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복점 시장에 나타난 균형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냈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균형을 찾아내는 과정이 만약에 상대방이 30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나는 40으로 늘릴 것이다 하는 상황이었죠. 상대방이 30으로 유지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행동이 변화가 없는 한 나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했을 때 그 전략을 가리켜서 내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전략을 가리켜서 내쉬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이 내쉬 전략의 짝으로 구해지는 그러한 균형 상태를 가리켜서 내쉬 균형이라고 부르죠. 그 3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쉬 균형을 한번 봐주십시오. 내쉬 이퀄러브리움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각 기업이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면 그 상황을 내쉬 균형이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쉬 균형이라는 것이 과점 기업의 행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그런 효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요. 독점에 비해서 과점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독점과 과점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실은 독점과 카르텔은 똑같아요. 독점과 카르텔은 똑같은 상황인데 독점에서 한 기업이 이탈했다. 어때요? 독점에서 한 기업이 이탈했다는 상황에서 사실은 독점 기업의 이윤이 줄었다 하는 이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고생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점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었다 또는 독점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었다는 그 이윤이 감소라는 것 자체는 사회우생 감소라는 거죠. 그 이윤의 감소를 넘어서는 무언가 소비자 측면에서라든지 산출량 측면에서 이득이 있어야지만 사회적으로 경쟁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우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바로 하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카르텔이라든지 독점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60의 공급량이 주어지고 있지만 카르텔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70의 공급량이 가능할 것이고 카르텔이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일반적인 과점이 성립된 상황에서는 80만큼의 공급량이 가능할 것이란 거죠. 이해가시죠? 이와 같이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 우생이 증가할 수 있다. 경쟁시장보다 작은 공급량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회의 후생이 증가했다고 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약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349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349페이지 보시면 이른바 생산효과와 가격효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효과와 가격효과는 여러분들이 수량효과와 가격효과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 상황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판매액이 바로 이윤인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가격이라는 것이 120-Q 그 다음에 Q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이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출량을 늘린다고 하겠습니다. 산출량을 늘리는 경우에 이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산출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먼저 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이윤을 증가시키죠. 자, 이와 같이 산출량이 변화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총칭해서 생산효과라고 부릅니다. 생산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3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산효과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과점의 상황에서 좀 더 특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과점의 상황이었는데 현재 상황이 완전 경쟁보다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적은 상황이죠. 공급량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 한 단위를 더 공급하면 이윤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날 때 이윤이 증가한다는 쪽을 생산 효과라고 불렀고요. 가격 효과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물 한 단위를 더 공급했는데 한 단위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안 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죠. 이와 같이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이윤이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바로 가격 효과입니다. 자,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점 기업들은 이 두 가지 효과가 정확하게 상쇄되는 점까지 공급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과점 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34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요. 과점에 대한 이런 분석을 국제무역의 효과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점이라든지 불완전 경쟁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진입이 장벽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일 테고요. 그럼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걸 거냐는 거죠. 자, 교과서에는 이렇습니다. 국제무역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혼다, 도요타, 독일에는 폭스바겐하고 벤츠, 미국에는 포드, GM 이래가지고 각각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각각의 효과가 모두 복점 또는 과점이라서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과 아주 먼 이런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만약에 어떻습니까? 전 세계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시켜가지고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된다면 어떻겠어요? 일본에서도 도요타하고 혼다뿐만 아니라 포드, GM, 폭스바겐, 벤츠, 피아트, 뿌조 이런 차들 다 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 개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진입을 자유롭게 만들어줘가지고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다수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이득 또는 국제무역의 효과를 설명할 때 비교 우위에 의한 그런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좀 더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자유무역이 좀 더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킬 거라는 것은 유명한 경제학자인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요. 국제무역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불안정 경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은 오늘날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와 같이 과점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